정하습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면 그게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사람이 받아들이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증거는 너무나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지난 이때 엄청난 것 하나가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어마어마한 것임에도 사람들이 언급을 잘 못하고 있어요. 너무 엄청난 것이라서 입에 담기가 어려운 건데요. 오늘 이 내용을 다 들으시면 아주 명확하게 그 의문을 완벽히 아실 수 있게 됩니다. 너무나 놀랍고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방 쉽게 다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일단 먼저 이 인물을 좀 알아야 하는데, 백제 멸망 때 백제가 이길 수도 있었다, 당나라가 처절하게 실패할 수도 있었다 라는 이야기는 이미 꽤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죠. 왜냐하면 의자왕이 수도를 포기하고 도주를 하는 형국이 되긴 했지만 그 외에 여타 지방 세력들이 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시간이 끌렸다면 마치 당군이 주머니 안에 갇혀버린 것 같은, 지금 본인들 나라에서 엄청나게 멀리, 그것도 배 타고 바다를 넘어온 거잖아요. 시간이 끌렸으면 당나라군에게 어마어마한 비극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충분히, 즉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전혀 아닌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수비가 용이한 거점으로 이동해서 계속 항전을 하려던 의자왕을 그 내부에서 붙들어서 당나라한테 휙 갖다 바쳐버린 사람이 바로 백제 최후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예식진이란 사람이죠. 이 예식진의 배신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군대 규모가 아무리 많아도 적진 한가운데에서 고립되어 버리면 양이 많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시간만 흐르면 점점 괴멸의 길로 가는 거죠. 이 회심의 대원정군이 시간이 흘러 머나먼 이국 땅에서 괴멸이 되면 당나라가 근시일 내에 또 백제를 정복할 동력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렇게 당나라가 대손해를 입고 백제도 안 망했으면 당연히 고구려도 안 망했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렇게 의자왕이 이동한 거점에 있던 이 백제의 예식진이란 인물이 의자왕을 내부 배신으로 그대로 갖다 바쳐서 급작스럽게 게임이 끝나버렸던 거죠. 다들 의자왕이 엉망왕이어서 당나라가 편하게 이겼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당나라 입장에선 소름이 끼칠 수 있는 엄청난 위기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 예식진이 한 방에 끝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식진이란 사람이 당나라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식진이 나중에 당나라 가서 아주 잘 먹고 잘 삽니다. 띵까띵까 너무나 풍족하게 여생을 즐기게 되는데, 근데 이 예식진에 형제가 있어요. 예군이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당으로 가서 띵까띵까 했죠. 이 배경 지식을 알고, 근데 오늘 하려는 얘기는 이게 아니고, 그 예군이란 사람이 나중에 당에서 사망을 하면서 만들어진 묘지명이 있는데 그게 지난 이때에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 내용에 너무나도 뜬금없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내용이 쓰여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무슨 내용이냐? 이 사람이 대배신 후 당나라인이 된 거죠. 예군의 묘지명, 이름은 군이고 웅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예형제가 백제 중 웅진의 세력가였던 거고, 해서 나중에 방어력이 훨씬 강한 웅진으로 와서 계속 저항하며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려 했던 의자왕을 형제가 배신해서 팔아넘기고 당나라에서 대출세를 하게 된 거죠. 그 용맹함은 매우 뛰어나 사만에서도 남달랐다. 용기를 엉뚱한 데 썼다. 당나라 천자의 명으로 받은 나란 일에 힘쓰기를 한결같이 했으며 그 충성심은 무쇠나 돌과 같았고 소나무 대나무의 비길만 하였다.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당나라한테는 너무나 충성스러운 신하였다. 이렇게 당나라 입장에서의 블라블라 찬사가 이어지는데, 근데 이제 묘지명에서 초유의 문제가 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이제부터예요. 지난 현경 5년에 이거는 서기 660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역사 시간에 너무나도 많이 배우고 외워왔던 바로 백제가 멸망했던 그 해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그 660의 관군, 여기서 말하는 관군은 당연히 당나라군을 얘기하는 거죠. 당군이 본번을 평정하던 날에, 이거는 지금 660 얘기를 하는 거니까 당나라는 주변 나라를 그 나라의 실질적 독립 여부와는 무관하게 우리의 번이다, 번국이다. 즉 우리가 임명해준 우리 밑에 예속된 제후국이다.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죠. 혼자 셀프로. 그러니까 얘네들 세계관은 주변 나라는 본인들 번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평정했다는 이 본번은 당연히 그때, 즉 660에 당나라가 본인들 표현에 의하면 평정, 공격해 멸망시킨 나라, 그리고 이 묘지명의 주인공 예군하고 관련 있는 나라, 즉 그의 원국적, 원모국, 본번은 백제를 지칭하는 거죠. 즉 660 관군 평본 번일은 그 660의 당나라군이 백제를 평정하던 날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백제를 멸망시키던 때에 있었던 어떠한 얘기를 이제 하려는 거예요. 다음 내용이 그 변화를 알게 되어 검을 움켜잡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으니 본인이 어디를 의탁해야 하는지 그걸 그때의 상황을 보면서 잘 깨달았다.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순간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검을 사용했다. 그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당연히 바로 예형제가 660의 의자왕을 잡아다 당군에 갖다 바치는 배신 정변을 일으킨 걸 당나라 입장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아주 훌륭한 판단이었어. 이렇게 칭찬해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예형제가 마지막까지도 최후의 승부수를 던지며 저항하려고 했던 의자왕을 기습 정변으로 붙들어 갖다 바쳤다라는 그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본인이 백제인이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어디로 의탁해야 할지 순간적 판단을 내려서 본인들의 왕이었던 의자왕에게 검을 휘둘러 대승부를 종결시켰다. 라는 명확한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 예형제만 아니었으면 이 대승부가 마지막까지 몰랐다라는 그에 대한 증명도 되는 겁니다. 이건 육지로 장거리 원정 온 것보다도 훨씬 더 극한의 고립을 당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다 건너 왔으니까 강력한 방어력을 갖춘 웅진을 방패 삼아 버티며 시간만 끌면 역으로 당나라군 초유의 대비극으로 끝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배신해서 의자왕에게로 검을 돌린 이 예형제 때문에 조기 종결을 시킬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당나라가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렇게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다음 내용을 보면 예군의 그것은 마치 이렇다. 지금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네들 역사 통틀어서 항복해왔던 가장 손에 꼽는 최고 사례, 그들 입장에서 가장 내세울 만한 우수 귀순 사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엄청난 그들 입장에서의 최고 우수 사례 귀순자들하고 지금 예군하고 거의 동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낸 항복 전향이었단 얘기고, 그 얘기는 실로 최악이라고 할 만한 어마어마한 대배신이었다. 백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군의 그 배신을 당나라 황제가 너무나 기뻐하여 예군을 영광스러운 반열로 발탁을 하고 이런 관직을 주었다. 근데 이 엄청난 칭찬, 이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다음 내용. 이때 일본의 남은 무리가, 일본 다음에 나오는 이게 남을려이죠. 그리고 이건 먹을초인데 사전 찾으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백성이라는 뜻이 있죠. 즉 그 나라 사람, 그 나라 국민이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은 백성이니까 앞에 일본이 이렇게 쓰여 있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일본의 남은 백성들, 일본의 남은 무리들, 일본의 자녀 세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죠. 아니 지금 660의 예군의 원모국인 백제 멸망시킨 그 얘기를 하면서 예군이 잘 판단해서 배신해줘서 백제 잘 멸망시켰다. 참으로 훌륭하다. 멋있다. 이런 얘기를 당나라 입장에서 쓰면서 그렇게 백제를 멸망시켜버린 얘기를 예군의 대공적이라고 신나게 쓰고 있는 그 내용인데, 그런데 그 내용에 일본의 자녀 세력이 이게 뭡니까? 이 말이 왜 튀어나와요? 근데 다음 내용이 뭐냐면 일본의 자녀 세력이 급히 부상으로 도망가서 징벌을 피했다. 그럼 도망갈 포이죠. 도주, 달아나다. 마지막에 벨주는 형벌이란 뜻도 있습니다. 부상이라는 건 뭐냐면요. 부상을 백과사전 찾으시면 이렇게 나오죠. 전설에 나오는 동쪽 바다에 해가 뜨는 곳에 있다는 나무 또는 그 나무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말로 일본을 지칭할 때도 쓰인다. 이건 오늘날의 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본은 당연히 오늘날의 저 열도의 일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상이라는 건 오늘날의 일본 열도 그쪽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죠. 부상에 대한 기존의 모든 기록들을 다 통틀어 보면 부상이란 말이 해가 뜨는 즉 가장 동쪽의 끝, 최고 동쪽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모든 기록상 부상으로 가장 많이 지칭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지금의 일본 열도 그쪽입니다. 그러면 쭉 해석을 하면 백제를 예군의 대배신으로 멸망시켰는데 그때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그 멸망시키고 남은 일본의 무리가 즉 멸망을 당한 일본의 잔당이 부상 쪽으로 도망가서 그들의 목숨을 이어나갔다. 그들의 그 남은 자녀 세력을 계속 이어가게 되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660에 당나라군이 본번을 평정 멸망시켰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이라는 번국이 백제였던 거죠. 이 묘지명 전체에서 백제라는 말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시 사람들이 이전부터 일반적으로 흔히들 쭉 불러오던 명칭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번이라는 건 번국, 우리한테 예속되어 있다라는 포괄적 표현이니까 결국 당시 사람들이 백제를 본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랬다는 게 명확한데 근데 한 번 더 그걸 여기서 또 재확인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까 백제를 지칭하며 나온 본, 일본. 분명히 660의 예군의 대배신 활약으로 멸망시킨 예군 모국 백제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그 내용 와중인데 그래서 멸망시킨 건 망한 건 백제인데 백제 망하고 남은 백제의 잔당, 백제의 남은 무리를 일본의 잔당, 일본의 남은 무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당시 사람들이, 당대인들이 백제를 일본이라고 불렀다는 얘기죠. 무조건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 얘기밖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제 망한 그 자녀 백제 사람들이 도망간 곳이 동쪽 바다에 전설의 나무가 있는 곳 부상이라고 했어요. 즉 지금의 일본 열도 쪽으로 갔다는 얘기죠. 모두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이때 예형제 때문에 백제 망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왜 저렇게까지 엄청난 병력을 보내나 싶을 정도의 긁어 모은 군대를 바다 건너 백제 본토 쪽으로 보내서 백제를 부흥시키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그 군대가 어디서 왔었습니까? 바로 백제의 동쪽 바다 건너
지금의 일본 열도 거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백제의 자녀 세력이 열도 쪽으로 이동했다는 이 말과 그 역사적 내용이 그대로 일치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일본은 사실은 백제, 여기서의 부상이 지금의 일본 열도 그쪽, 일본 백제, 부상 지금의 일본.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게 당대 사람들이 당대 그때 부르던 호칭이었다는 거죠. 즉 원래는 일본이란 말은 그 단어는 지금 사람들은 열도 쪽을 일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진짜 원래는 백제가 더 먼저 일본이었다. 원래는 당대 사람들은 백제를 더 먼저 일본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일본이란 말의 원래 진짜 오리지널 기원은 백제였다. 라는 게 당대의 증거로 나와버린 거죠. 이때 공개된 이 내용으로 말이죠. 역사적으로 원래 지금의 일본 열도 거기서 살던 그들은 원래는 일본이 아니라 왜? 라고 불렸었잖아요. 모든 역사 기록에서 왜라고 나오고 있었죠. 원래는. 그런데 그 왜 세력이 언제부터 본인들을 왜가 아닌 일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기 시작했느냐. 너무나 오랜 기간 쭉 그들은 오피셜하게 왜라고 공식 문서에서 기록이 되어 왔었죠. 아주 오랫동안. 최소 수백 년 이상 사용해 왔거든요. 정사사서, 정사삼국지 239의 위나라 황제 조예가 다들 아시는 조조 손자 왜의 여왕에게 조설 내려 말하길 왜왕 비미호에게 조설 내리노라 너의 충심을 어여쁘게 여겨 왜왕으로 삼고 이걸 주겠다. 이게 지금 239니까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사료들에서 계속 왜 라고 지칭이 되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왜를 일본이라고 칭하기 시작했냐? 이쪽 사료에 보면 일본을 계속 쭉 왜라고 공식 지칭을 하다가 처음으로 일본으로 조설 내리며 공식 외교 문서에서 나타나는 기록이 702년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통용되는 통설이 701년 이후에 일본으로 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다들 이렇게 알고 있죠. 일본 내에서도 본인들에 대해 일본이라고 쓰여져서 나타나는 유물이 제일 오래된 게 734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라고 하는 고사기, 이게 712에 완성이 된 건데 여기에 일본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일본이란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네들 최초의 역사서에는 일본이란 말이 없는 거죠. 나중에 일본 조정에서 제대로 각 잡고 만든 최초의 정사사서 720에 나오게 된 일본서기부터 일본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정사사서라는 거는 조정에서 직접 만들거나 공인한 사서를 정사사서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최초의 사서와 최초의 정사사서가 다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무조건 정사사서만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피셜하게 만들거나 공인했으니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대신에 조정, 즉 정권의 프로파간다가 엄청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정사사서가 아닌 경우는 그러한 정권 차원의 의도적 프로파간다에서 좀 탈피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의 일장일단은 있는 겁니다. 고사기는 일본 최초의 사서, 일본서긴 일본 최초 정사사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최초의 사서에는 일본이란 말이 아예 없다, 안 쓰여 있다. 그래서 거의 700년대가 되어서야 일본이란 국호를 그네들이 쓰기 시작한 시기다라는 게 일본에서도 일본학자들도 대다수 그렇게 말을 하는, 그래서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통설이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시점은 뭡니까? 그 시기는 명백히 백제가 멸망한 이후 시기인 거죠. 백제가 멸망한 이후가 되어서야 외가 일본이라고 스스로 칭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모두가, 그네들 본인들은 물론 다른 나라 역사학자들, 즉 자타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바로 이 사안에 대해 또 다른 정사사서에서 도저히 그냥 묵과할 수 없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정사사서, 구당서. 일본은 과거에 작은 나라였는데 외국의 땅을 병합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일본이 외를 정복했다, 먹었다 라는 거죠. 명백히 그 얘기죠. 근데 또 웃긴 게 또 다른 정사사서인 신당서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일본이 외에게 병합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일본과 외가 원래는 근원적으로는 서로 다른 존재였다. 이거는 확실하죠. 양사서 공히 일치. 그런데 다른 거는 지금 일본이 외를 먹었냐, 외가 일본을 먹었냐 이 차이예요. 누군가 먹긴 먹었으니까 두 나라가 병합이 되었겠죠, 당연히. 그럼 먹은 건 대체 누구냐? 이거는 무조건 구당서 쪽이 맞는 거죠. 즉 일본이 외를 먹은 거죠. 외가 먹힌 거고. 왜 그럴까? 사실 너무 당연해서 설명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조차도 드는데 거의 유딩 수준 얘기여서 이렇게 둘이 있다. 그런데 한쪽이 한쪽을 먹어서 병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눈에 사실은 누가 누구를 먹은 건지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쳐지고 하나가 된 이 집단의 이름이 뭐냐? 이 하나가 된 집단이 이름이 A가 되었어요. 그러면 원래 있던 각각 A, B 중에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누가 먹은 쪽인 거예요? 당연히 A죠. 정말 상식이란 말을 쓰기에도 멋쩍은 너무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일본하고 외하고 각각 따로 있다가 하나로 합쳤는데 합쳐진 그 이름이 일본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위에 있는 겁니까? 누가 먹은 거예요? 당연히 일본이 외를 먹은 거죠. 무조건 일본이 외를 먹어서 지배했다라고 말하는 구당서가 맞는 거죠. 그러면 쭉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는 일본이란 나라하고 외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였다. 열도에 있는 이들이 외라고 불려왔는데 그 외라고 불렸던 나라하고 다른 일본이란 나라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별도의 일본이란 나라가 외를 먹었다, 병합했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기록에서 뭐가 엄청난 관건이 되는 겁니까? 외를 정복해서 외를 무릎 꿇려서 본인들 나라 일본으로 합병시켰던 그 외가 아닌 일본. 사람들이 지금 일본이라고 알고 있는 건 열도의 그 외인데, 근데 그런 일반의 상식과는 다른, 걔네들하고는 다른, 어디선가 다른 곳에서 와서 외를 먹어서 원래는 일본이 아니었던 그 외를 본인들, 즉 일본으로 바꿔버린 얘네들, 왜 이전에 있었던, 왜 이전의 일본, 그 진짜 오리지널 리얼 일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말고. 그럼 이 원래의 일본이란 나라는 대체 뭐냐? 하물며 이 나라는 왜를 꿀꺽 먹어서
무려 최소 수백 년간 늘 외라고 불려온 개들을 본인들 소속으로, 즉 일본으로 바꿔버린 거니까 힘도 상당히 강하다는 얘기가 돼요. 이 정도 일을 해내려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이긴 대단히 어려울 것인데, 대체 이 정체불명의 왜 이전 일본 뭔 나라냐 이거 라는 의문이 안 들 수가 없는 기록인 거죠. 근데 이 구당서 기록이 남긴 그 의문을 풀어버릴 게 이거랑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서 그 궁금증을 풀어버릴 게 나와버린 거죠. 이때 이게 본이라는 번, 즉 본을, 즉 백제를 멸망시키고 남은 백제의 자녀 세력을 일본에 남은 무리, 일본의 자녀 세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제인들, 즉 일본인들이 부상 쪽으로 이동했다, 열도 쪽으로 이동했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후 백제가 멸망한 이후가 되어서야 수백 년간 외라고 불려왔던 그 열도의 세력이 난데없이 이름이 일본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아까 이 정사사서 구당서 내용하고 정확히 매칭이 되는 거죠. 열도의 외는 원래 일본이 아니었는데 다른 데 있던 별도의 일본이란 나라가 외를 병합을 해서 먹어서 수백 년간 외라고 불려왔던 개들이 나중에야 일본이 되게 된 거다. 이 얘기잖아요. 일본 자녀 세력, 즉 백제 자녀 세력이 동쪽 열도 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본인들 세력을 이어나갔다 라고 말하는 게 이 당시의 당대의 금성문이니까 이거랑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백제, 즉 일본 자녀 세력이 동쪽 열도 쪽으로 가서 거기를 먹었다. 백제 세력이 이 정사사서라는 사료와 당대의 금성문이란 이 사료 두 개를 연결을 하면 딱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백제인들이 백제의 세력을 열도로 이동을 시켰다는 이 내용. 그러니까 하필 딱 백제 망한 이후 그 타이밍에 열도 외세력의 이름이 백제, 즉 일본이라고 바뀌게 된 거죠. 그 얘기는 일본인, 백제인이 거길 먹어서 지배층이 되었으니까 백제, 즉 일본이라고 이름을 그때부터 하게 된 거죠. 당연한 얘기죠. 회사에선 사장이 이름 정하는 거고 나라에서는 그 나라를 장악하게 된 지배층이 이름 정하는 거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름을 왜 백제라고 안 하고 일본이라고 했냐? 백제는 백제라고 해야지 왜 일본이라고 해? 그런데 이런 기록이 있잖아요. 삼국사기. 그 도읍을 옮기고 나라 이름을 남부여라 하였다. 이때의 백제가 나라 이름을 부여로 고쳤다는 얘기죠. 남쪽의 부여다. 그래서 이 기록상 공식적으로 백제의 이름이 남부여가 이때부터 되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때 이후에도 발견되는 유물 등에서 또 백제란 이름이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백제 내에서 나라 이름을 부여를 선호하는 세력과 백제를 선호하는 세력, 이 두 세력으로 양분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세력들은 누구겠습니까? 뻔한 거죠. 지금 나라 이름을 백제에서 부여로 고치려고 한 게 누굽니까? 백제의 왕, 즉 백제 왕실이죠. 백제 왕가가 그 이름의 가문명이 어떻게 돼요? 의자왕 풀네임이 뭡니까? 부여의자 있죠. 어이없게도 의자왕이라고 불렀으니까 뭐 의롭고 뭐 사랑과 인정 넘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도 있던데 그건 아니죠. 그냥 이름인데 제가 닉네임을 청화수에서 청미남으로 바꾸면 미남인 겁니까? 그건 아니죠. 물론 저를 미남이라고 지칭하는 사람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근데 또 아니란 사람도 있어요. 의견이 분분한데 여튼 그 계통은
고구려와 부여에서 나왔기에 온조가 부여라고 하였다.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남부여의 공주 부여주다. 그 정도로, 심지어 나라 이름도 고치려 할 정도로 백제 왕실은 본인들의 특징을 우리는, 나는 부여인이다 이랬었다는 거죠. 다만 백제 내에서 부여보단 백제를 더 선호하는 세력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 그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현지 토착 세력들이죠. 백제 왕실은 저 북쪽, 원래는 고구려인, 근원적으로는 부여계들이 옮겨온 것인데, 그 옮겨온 이곳 현재 토착 세력들, 그 사람들은 부여란 이름이 좋겠어요? 안 좋은 거죠, 당연히. 그러면 당나라한테 패하고 열도로 이동했다는 이 백제 세력이 백제 중 누가 중심이 되었겠습니까?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이곳 현지에 있는 현지 토착 세력들이 같겠어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그대로 남아 있다가는 당나라가 가장 최우선 징벌 대상으로 노릴 백제 왕실과 그 측근들 근왕 세력이겠어요. 당연히 백제 왕가와 그 근왕 세력들이죠. 그들이 중심이 되어 열도로 이동을 한 거죠. 근데 그들은 원래 이렇게 나라 이름도 아예 부여라고 하려 했을 정도로 근원적으로 왕가 가문명도 부여, 부여, 선호가 굉장히 강해왔던 집단인 거죠. 물론 그렇다고 백제가 거부감이 든다 정도는 아니죠. 온조 이후로 굉장히 긴 기간 백제를 사용해 왔고, 다만 후기 들어서 모종의 이유로 부여를 상대적으로 더 강조하고 싶어진 거죠. 실제로 이 부여 변경 시도 이후로도 백제에 여전한 사용 흔적이 있다는 것은, 부여로 바꾸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백제가 뭐 거부감 있을 건 없다. 그리고 부여와는 무관한 현지 토착 세력들과의 조화도 중요하다. 그래서 부여를 마냥 밀어붙이진 않았던 건데, 다만 그 현지 세력을 압도적 권위로 눌러서 완전히 입 다물게 만들 수만 있었다면 이 회심의 부여 시도를 계속 고집 안 할 이유는 또 없었겠죠. 그런데 지금 바로 그 현지, 그곳을 떠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본인들이 하려고 했던 진정한 최고의 원픽, 늘 표방해 왔던, 강조해 왔던, 우린 근원적으로 부여인이야, 정식 국호, 정식 시도까지 했던 본인들의 원픽, 즉 부여적 명칭을 이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다만 그럼 왜 이전에 시도했던 남부여라고 안 하고 또 일본이라고 했냐?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옮겨간 새로운 위치에서 또 남부여라고 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죠. 왜? 남쪽, 남이라는 게 위치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그 위치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가게 된 거잖아요. 이제 떠난 그 위치를 지칭했던 명칭인 남부여를 옮겨간 새로운 위치에서 또 쓸 수는 없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일본이란 명칭은 동쪽 바다 건너 열도로 가게 된 부여 세력이라는 그 말이 딱 저절로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설명을 끝까지 듣기만 하시면 너무나 쉽게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이제 2000년에 걸친 어마어마한 역사적 대비밀이 이거를 시작으로 하여 추가로 이것도 이제 더 나올 더 추가적 증거들로 인해 2000년간 사람들이 몰라왔던 역사적 대비밀을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백제는 600년대 망했는데 왜 2000년이야? 라고 하겠지만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된 비밀이에요. 지금부터의 이야기가. 일단 일본이라는 말의 뜻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일이 태양이니까 태양의 근본, 근원, 즉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이라는 의미이죠. 누구나 다 아는 이거.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이걸 기억해 주세요. 백제공혹한 사람이 온조잖아요. 다들 알 듯 원래는 고구려 사람이었죠. 본인 형인 비류가 주몽, 추모 다음으로 고구려 2대 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난데없이 주몽이 왕하고 나서 무려 19년 차가 되었을 때 다 큰 웬 청년이 갑자기 고구려로 띵 나타나서 다음 왕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2대 왕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비류와 그 엄마 소선호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 전격 등장에 왕을 빼앗기고 이들은 고구려에서 도망쳐 나옵니다. 사실 이게 소선호 모자 입장에서는 근원적으로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고구려는 소선호의 나라였어요. 소선호 세력의 나라였습니다. 명백하게. 삼국사기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가 주몽이다. 주몽이 고난을 피하여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졸본부여에 이르렀는데 이 졸본은 정확히는 홀본이 맞는 거죠. 고구려인들이 직접 만든 광개토대왕 릉비에는 홀본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당시 홀본부여 왕에게는 아들 없이 딸만 있었다. 이에 홀본부여 왕이 둘째 딸을 주몽에게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후 홀본부여 왕이 사망을 하고 주몽이 그 왕을 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주몽의 고구려는 주몽이 제로 베이스에서 만든 게 전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미 그 만들어진 나라에 왕도 있었고 바로 홀본부여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주몽에게 너무나 운이 좋게도 홀본부여 왕이 아들이 없었다. 그래서 그 딸과 결혼을 한 주몽이 대신 왕이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미 있던 그 나라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이런 기록이죠. 그러니까 고구려란 나라는 뭡니까? 주몽이 건국했다는 고구려는 뭐예요? 홀본부여인 거죠. 홀본부여라는 나라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이어서 나라 이름만 간판만 고구려라고 바꾼 게 그게 고구려예요. 그 기록인 거죠. 즉 고구려란 나라의 원래 이름이 홀본부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 홀본부여 왕에게 아들이 있었으면 주몽은 왕이 못 되었겠죠. 엄청난 행운이죠. 근데 이 홀본 현지에서 주몽과 결혼한 홀본부여의 공주, 이 사람이 누굽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주몽 부인 소선호이죠. 그러니까 소선호는 원래 무려 일국의 공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는 즉 그 원래의 나라가 이름만 고구려라고 바뀐 원래 고구려 홀본부여는 원래는 소선호의 나라, 소선호 세력, 소선호 거였던 거죠. 소선호 아니었으면 주몽은 감히 왕이 될 수 없었죠. 그러면 이 얘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홀본부여란 나라가 간판만 고구려라고 바뀐 것이지 원래 이 나라 본체는 바뀐 게 없잖아요. 주몽은 와서 공주랑 결혼만 했을 뿐이죠. 근데 전 왕이 아들이 없어서 대체자로 왕한 거고. 근데 이 원래 나라 이름이 홀본이란 말이에요. 홀본부여. 사실 부여라는 나라는 굉장히 여러 개가 있죠. 금화, 대소 이런 사람들이 왕했던 나라는 동부여라고 칭하는 등등. 그러니까 부여는 나라 이름에도 들어가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광범위한 포괄적 종족 집단, 그러니까 부여라는 광범위한 종족 집단이 있고 이 안에서 큰 부여라는 테두리 안에 또 계파들이 각각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주몽이 행운의 왕을 하게 된 홀본부여도 이 부여 월드 중에 하나의 나라였던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의 부여라는 말의 의미는 특정 하나의 나라보다 더 큰, 더 광범위한 한 차원 위에 포괄적 종족 집단을 나타내는 명칭이고, 이 특정 나라의 국호라고 할 수 있는 이 나라의 이름은 홀본인 거죠. 범부여, 부여인들 중 한 계파인들이 만든 홀본이라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졸본, 홀본이라고 하면 한 지역, 한 도시 그런 개념을 생각하는데, 원래 수도, 도읍의 이름이 나라 이름 그 자체와 일치하는 경우는 매우 흔한 일이고, 뭐 대표적으로 로마 뭐 등등 지금도 굉장히 많죠. 그런 나라들은. 홀본 역시도 지역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라 이름인 거죠. 이렇게 홀본 부여, 부여 종족의 한 계파인들이 만든 홀본이란 나라다. 그런데 이 홀본 부여할 때 홀본이, 이 말이 대체 무슨 뜻이냐? 말이라는 게 뜻이 있을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라면 홀의 본, 홀의 근본, 홀의 근원 이런 뜻이죠. 그럼 근원, 근본을 알겠는데 홀은 뭐냐 이거예요. 보통은 홀을 주로 캐슬 이런 의미로 해석을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매홀 수성이니까 홀이 캐슬에 대응하고 매는 워터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홀이 캐슬 이런 거라고만 무조건 생각들을 했었거든요. 이런 류의 홀 들어가는 지명들이 더 있죠. 그런데 여기선 이렇게 홀은 캐슬, 매는 워터. 근데 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위에서는 매가 물수에 그대로 연결이 되는데 또 다른 고구려 지명, 이거는 마홀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의 매는 말마에 대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물에 대응이 되었던 매는 여기서는 말에 대응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매가 물이고 매가 말이니까 말이 물이 되는 거예요. 매가 워터면 마도 워터가 되어야 하는 거죠. 매, 물, 마, 말 이런 게 다 미음 발음으로 비슷하긴 합니다. 그래서 매가 물이라고 하면 매가 한자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워터, 물, 발음이 비슷한 글자로 음만 갖다가 물이란 의미의 고구려 말을 표현하기 위해 쓴 거다 라고들 하는 건데, 그럼 같은 차원에서 마도 뜻은 말이지만 물과 비슷한 미음 발음이니까 역시 음만 갖다가 물이라는 고구려어를 나타내는 글자로 갖다 쓴 거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해석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런 식의 얘기면 고구려어에서 마, 이 한자를 물의 의미로 썼단 얘긴데, 근데 이런 게 또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마가 대에 대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마는 수로 쓰이기도 하고 대로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마라는 글자로 표기가 되곤 있는데 사용되는 의미가 다른 거죠. 즉, 두 개 이상의 뜻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원래 말이라는 게 그런 거죠. 홀의 가장 흔한 캐슬 의미인 이 한자조차도 사전을 찾으면 같은 한자 안에 여러, 다수의 뜻이 있죠. 근데 이건 당연합니다. 한자 사전 아무 페이지를 펼쳐봐도 나오는 한자들이 대부분이 이렇죠. 하나의 한자이지만 그 글자에 하나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뜻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뜻이 오로지 딱 한 개만 나오는 경우가 오히려 훨씬 더 적죠. 말, 글자라는 게 그 사용되는 뜻이, 용법이 하나가 아니고 복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는 말이라는 걸 사용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 말에서나 무수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즉, 이 글자가 어떤 A란 뜻으로 쓰인다고 해서
무조건 오직 그 A 하나의 뜻으로만 쓰인다 라는 거는 말이라는 것의 기본을 너무나 모르는 얘기인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상당수의 글자들이 그러하듯 홀에도 캐슬 외의 다른 의미가 또 있을 수 있다 라는 걸 당연히 상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 홀본에서의 홀은 과연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홀의 근본은 대체 무엇의 근원, 무엇의 원천을 이야기하는 걸까? 이걸 추적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나도 유명한, 진짜 누구라도 한 번은 들어봤을 책이죠, 이거. 이 책은 그야말로 한자 사전의 대명사이죠. 청나라 때 강희제 명으로 만든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한자 사전들을 그야말로 대망라한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한자가 있습니다. 이게 근심 없을 개이거든요. 근데 그 한자를 강의자전 여기에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광운 지분 허계절, 이렇게 이 한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광운 지분 이런 건 운서라고 하는데 한자의 운을 중심으로 분류한 한자 사전 종류의 하나이고, 광운 지분 이건 송나라 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그 광운 지분은 이 한자의 발음이 허계절 이렇게 된다 라고 쓰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허계절이란 발음이다 라는 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반절법이죠. 해당 한자를 어떻게 읽어야 하냐, 어떤 소리로 읽어야 하냐를 알려주는 발음기호 역할인 거죠. 이 절 앞에 두 글자를 그 발음을 절반 합쳐서 읽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자를 허의 히읗 그리고 개의 에 각각의 반 이렇게 하면 설명하려는 해당 한자의 소리가 된다. 즉 히읗 더하기 에, 그게 이 한자의 발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전을 찾으면 근심 없을 개라고 나오고 있지만 히읗 더하기 에, 그때는 해라는 소리로 읽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한자를 왜 이야기하느냐, 강의자전의 이 다음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한자에 대해 설명이 더 나오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설문홀야, 설문이란 책에서는 히읗 더하기 에, 해라는 소리로 읽는 이 한자를 뭐라고 했느냐, 이게 홀이다, 해 이게 홀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해라는 글자가 홀하고 의미가 같은 글자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설문이란 책은 설문해자인데 이건 한나라 때 만들어진 최초의 한자 사전으로 너무나 유명한 책이죠. 이 강의자전이 대망라라면 설문해자는 바이블과도 같은 그런 책인데 거기서는 해를 홀이다, 즉 홀과 같은 의미의 글자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해라고 읽는 글자와 홀이라고 읽는 글자가 같은 의미의 글자 취급을 받았다는 건데, 근데 이게 문제의 그 홀본할 때 홀이잖아요. 즉 홀과 해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홀 자체의 뜻을 또 보면 오늘날의 사전을 찾으시면 그 뜻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 찾으시면 나오는 뜻인데 북해를 다스리는 제왕이다. 북해라는 건 북쪽의 바다라는 건데 북쪽의 바다가 뭡니까? 북쪽의 바다를 다스리는 제왕이다. 그게 홀이다. 바다라는 게요. 지금 우리는 바다만 바다라고 하지만 예전 사람들은, 특히 내륙 지방 쪽 사람들은 큰 물, 거대한 물도 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매우 거대한 호수 같은 것들도 바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해를 다스리는 제왕이라는 건 북쪽에 있는 어떤 거대한 물을 다스리는 제왕,
이라는 거고, 근데 물을 다스린다는 거는 그게 절대적인 거잖아요. 예전에는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 필수인데, 예전에는 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으니 물을 제압하고 관리할 수 있다면 모든 걸 제압하는 거죠. 모든 인간을 관리하고 제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북쪽의 큰 물을 다스린다는 거는 곧 북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제왕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홀이란 말 안에 북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제왕이다,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근데 홀이란 글자에 이런 거대한 뜻이 왜 끼어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하필 어디 다른 데도 아니고 북방의 제왕. 여튼 홀보는 그 뜻으로 본다면 북방을 다스리는 제왕의 근본, 제왕의 근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근데 제왕의 근원 뭐예요? 제왕의 근원은 제왕을 제왕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말이죠. 그럼 그게 뭘까요? 요즘에는 최고의 권력자를 만들어주는 그 근원이 민심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하늘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천명. 그래서 황제를 천자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천명 받은 하늘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가 된 거다, 되어야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홀본을 아까의 그 뜻으로 해석을 하면 제왕의 근원, 제왕이 될 수 있는 그 원천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건 예전 사람들에겐 당연히 하늘이 되겠죠. 옛날 시대의 권력의 정당함을 위해 모든 군주들이 한결같이 표방했던 천. 그런데 그와 관련하여 또 이런 엄청나게 눈길을 끌 수밖에 없는 역사 기록이 있어요. 삼국 사기. 난을 피하여 온 주몽이 홀본천에 이르렀는데 홀본으로 왔다, 이거죠. 이곳에 도읍을 하였다. 그런데 정사사서 중 하나인 위서에서는 이때 주몽이 도착한 곳을 흘승골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서에서는 홀본을 흘승골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흘승골과 홀본은 같은 곳이다. 홀본하고 흘승골이 같단 얘기죠. 홀본, 흘승골 같은 명칭이다. 고구려의 수도, 도읍, 최중심지를 지칭하는 같은 말로 정사사서들에서 쓰이고 있다. 심지어는 발음도 홀하고 흘은 너무나 비슷하죠. 비슷한 정도가 아니라 헷갈릴 정도이죠. 이 흘승골이요, 주몽의 아버지가 해모수 아닙니까?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삼국 유사를 보면 기원전 59년 이때 하늘에 천재가 5마리 용이 끄는 수레를 타고 흘승골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을 일컬으며 스스로의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지금 스스로를 하늘의 제왕, 천재라고 칭하는 어떤 사람이 흘승골에 왔는데 와서 거기 지배자가 되면서 이름을 해모수라고 개명을 했다는 거예요. 해모수라고 흘승골에 오면서 정했다는 거죠. 이 말대로면 원래는 다른 이름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현지에 와서 이름을 해모수라고 했다. 해모수라는 주몽 아버지의 이름은 흘승골에 오면서 탄생을 하게 된 건데, 근데 이 해모수의 한자는 이런데 풀해, 뜻은 별 뜻이 없으나 해, 우리말로 해가 뭡니까? 태양이죠. 여기에 와서 여기 현지를 지배하면서 정한 이 이름을 아무 의미 없이 괜히 지은 건 당연히 아닐 거고, 이 해모수란 사람이 여기 와서 만든 이름에 반영시키는 의미를 당연히 현지에서 중시되는 어떠한 의미를 썼겠죠.
근데 해, 한자의 뜻은 별게 없다라면 응당. 결국 그 음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말로 해가 태양이잖아요. 태양이라고 하면 군주가 본인의 이름으로 삼을 만한 충분한 가치의 의미가 있죠. 이름으로 할 만합니다. 근데 흘승골에 와서 이름을 해, 즉 태양이라고 지었다. 그러면 흘승골에서 당연히 맨 앞에 흘이란 글자가 제일 중요하겠죠. 근데 바로 여기서 아까 봤었던 이 한자 사전의 대망라, 이걸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흘승골성의 흘이 이건데요. 아까 홀본의 홀하고 같은 의미다 라고 나온 이 해 있잖아요. 이 한자를 오늘날의 한자 사전을 찾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것과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같은 동자라고 나오는 이 한자가 강의자전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광운 지분 등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 발음이 흘힐절이다. 이게 반절법의 원리에 의해 이 글자의 발음을 설명할 때 그 발음의 설명용으로 갖고 온 글자가 흘인데, 이게 바로 홀본하고 같은 의미의 명칭으로 나왔던 흘승골, 해모수가 거기 와서 이름을 해모수로 바꿨던 그 흘승골의 흘인 거죠. 그러니까 홀본의 홀하고 해하고 연결이 되는데, 또 해하고 같은 글자인 이게 그 발음이 흘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홀, 해, 흘이 연결 되는 거죠. 그리고 해모수도 흘에 와서 이름을 해라고 했죠. 그래서 해와 흘이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홀과 해가 연결되고 또 그 연결된 해가 같은 글자로 흘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해모수의 해 의미는, 해모수가 원래 난 천재다, 즉 나는 하늘의 지배자다 이러면서 나타났잖아요. 근데 하늘의 지배자가 뭡니까? 하늘의 지배자는 태양이죠. 왜냐하면 태양이 떠오르면 하늘 전체가 밝게 빛나는데 환해지는데, 태양이 지면 하늘이 전체가 다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하늘은 태양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재는 하늘의 지배자인데, 하늘을 지배하는, 하늘을 다 결정하는 건 태양인 거죠. 그러니까 천재는 태양인 겁니다. 근데 하필 이름도 해, 모수, 즉 태양, 천재,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재, 태양, 해모수인 건데, 흘승골이란 장소에 와서 그 태양, 하늘을 지배하는 천재가 지배자가 되었다. 즉 흘승골의 지배자가 본인이 태양임을 표방했다라는 거죠. 흘승골 지배는 태양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흘승골이란 말에서 흘 바로 뒤에 나오는 승자가 이게 되승이기도 하지만 오를승이기도 하죠. 떠오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의 의미다, 이렇게 사전에 나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승천한다, 하늘로 떠오른다, 그 승하고 모양이나 뜻이나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하늘로 올라간다, 승천한다 할 때의 오를승이 흘승골 할 때의 이 승에 이거, 즉 그 모양 그대로의 태양이 그 위에 얹혀져 있는 형태죠. 그렇죠. 이 승을 사전 찾으면 이렇게 뜻이 나오잖아요. 해가 오르다, 태양이 떠오르다. 그러면 흘승이라는 건, 흘승골은 흘이 승하는 곳, 즉 흘이 떠오르는 곳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흘승골의 승이 사전에 나왔듯 모양이나 뜻이나 오를승이랑 일맥상통하는 건데, 오를승에는
태양이 떠오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흘승골은 흘이 떠오르는 곳이니까 바로 그 떠오르는 흘이라는 건 뭐겠느냐. 지금 하늘의 지배자 천재란 사람이 와서 일국의 도읍으로 한 곳이 흘이 떠오르는 곳인데, 그러면 무려 나라의 수도의 명칭으로 불릴 정도면 거기서 떠오를 흘이 뭐겠어요. 하늘을 다 다스리는, 하늘을 다 결정짓는 지배자가 도읍한 곳에서 그 하늘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늘로 떠오를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국의 수도 명칭에 걸맞게 어울리게 뭐밖에 없겠어요. 태양밖에 없죠. 태양 말고는 있을 게 없죠. 당연히 승 앞에 그 떠오르는 대상인 흘은 태양인 거죠. 흘은 태양인 겁니다. 그러면 흘이라는 한자의 뜻은 무관하게 소리를 갖고 와서 표기가 된 건데, 그 흘이란 소리가 태양이란 의미였다. 그럼 흘이란 소리가 태양을 의미하는 거면 흘하고 발음이 헷갈릴 정도로 거의 흡사한 홀이란 소리로 표기된 이 홀본의 홀은 어떤 의미로 쓰인 거겠느냐. 이렇게 정사사서에서도 홀본과 흘승고를 같은 명칭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발음이 너무나 흡사한 것을 넘어 아예 같다고 나온다. 근데 흘은 태양이다 그러면 흘승골과 홀본은 같은 명칭, 근데 흘승골의 뜻은 태양, 흘이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흘승골이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면 흘승골하고 같은 명칭이라고 나오는 홀본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같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 되는 거죠. 태양의 본, 태양의 근원,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는 곳, 홀본 즉 일본인 거죠. 모두가 다 알듯 일본이란 말의 뜻은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잖아요. 홀본은 흘이 승하는 즉 태양이 떠오르는 곳 즉 일본인 겁니다. 그러니까 두 본, 홀본 일본,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말은 고구려가 탄생한 그곳, 고구려가 처음 태동한 그곳, 그리고 고구려라고 이름 바꾸기 전에 그 원래의 나라, 원래의 본체 나라, 그게 홀본, 일본이었던 거죠. 고구려는 원래 태양이 떠오르는 나라였던 거예요. 여기까지의 사료와 내용들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뻔한 얘기인데, 근데 바로 이 이야기를 추가로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주는 결정적 증거로 나와버린 게 이거였던 거죠. 명백하게 당대의 금성문으로 당대 사람들이 백제를 열도의 왜보다 더 먼저 일본이라고 불렀다. 원래는 그 증거가 나와버렸잖아요. 2011년 이때에. 근데 백제라는 나라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홀본 부여왕의 둘째 공주 소선호와 그 아들이 본인들 나라였던 고구려에서 나와서 남쪽으로 가서 만든, 즉 홀본 사람이 만든 나라가 백제 아닙니까? 그러니 백제가 홀본인 건 모두가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런데 백제는 일본이다 대놓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백제는 홀본이었죠. 근데 백제는 일본이라는 거죠. 그러면 홀본하고 백제하고 같다. 근데 백제하고 일본하고 같다. 홀본 백제, 백제 일본, 홀본 백제 일본. 그럼 홀본이 뭐예요? 이거랑 이게 같고 이거랑 이게 같으면 이거랑 이것도 같은 거죠. 유치원 논리학.
홀본이 백제인데 백제가 일본이니까 홀본이 일본인 거죠. 두 본본은 같은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얘기가. 고구려가 원래 나라 이름이 홀본부였잖아요. 즉 고구려 원래 이름이 홀본이었잖아요. 근데 홀본 왕이 아들이 없어서 그 딸과 결혼했던 주몽이 홀본이란 나라의 왕이 대신된 거 아닙니까? 그 나라를 간판만 고구려라고 바꾼 거고. 사서 그대로이죠. 고구려가 원래는 홀본이었다. 명확하다. 근데 나중에 유리 때문에 고구려의 홀본인들이 남쪽으로 가서 만든 나라가 백제다. 명확하다. 근데 그 백제가 열도의 왜보다 먼저 일본이라고 불렸다. 당대 금성문으로 명확하다. 홀본이 만든 게 백제고 증거로 백제가 왜보다 먼저 일본이었는데 정사사서에 그 일본이 열도의 왜를 병합해서 왜 이름이 일본으로 된 거라고 나와 있으니까 조합을 하면 도저히 1차 일본, 2차 일본, 3차 일본 설명밖에는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로지 실제 증거로만, 오로지 당연한 논리로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뭘로 이걸 부정을 할 것이냐. 감정적 반발밖에는 할 게 없죠. 증거, 논리 다 안 되니까. 즉 이게 진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저 일본은 뭡니까? 원래 일본이 아닌 거죠. 오리지널 일본이 아닌 거죠. 1, 2, 3 제 3차 일본인 거죠. 일본 시즌 3인 거죠. 이 3차 일본 사람들은 원래는 일본인이 아니라 외인인 건데 2차 일본인들에게 장악을, 병합을 당한 거죠. 이렇게. 그게 정사사서가 말해주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외인들이 이주해온 태양의 근원 홀본인들에게 지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배자들이 추구하는 이름으로 간판이 만들어진 거고. 근데 이거를 멍청하게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했는데 고구려란 나라의 원래 이름이 일본이었다는 걸 이 설명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거꾸로 이해해서 지금 열도 쪽에 그 열도인이 오리지널 일본인이어서 그들이 한반도로 넘어와서 백제나 고구려를 정복했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은 없겠죠. 설마.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그걸 그렇게 거꾸로 이해한다면 그 사람의 두뇌는 인간의 뇌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건 물고기 수준의 뇌일 것이고. 근데 바로 그게 어처구니 없는 황당한 소설 임나 일본부설 아닙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은 임나 일본부설의 정반대였던 거죠. 임나 일본부설을 반대 방향으로 뒤집은 게 진실이었던 겁니다. 임나 일본부설은 열도 지역에 살던 애들이 한반도를 쳐들어와서 지배했다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 방향으로 저 북쪽 한반도 위에 더 북쪽에 있던 오리지널 일본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백제 만들었다가 그 백제인이 열도로 넘어가서 거기를 장악한 거다. 그러니 한국인이 하등 불편할 이유가 없죠. 우리 한국의 선조가 열도로 넘어가서 거기를 병합해서 즉 지배해서 열도의 외인들 머리 위에 올라가서 그들의 지배자가 되어서 지배층이 되어서 그래서 그 지배력을 통해 이름도 외에서 일본으로 뜯어 고쳤다. 이 얘긴 거니까 한국인이 불편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기보단 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필요도 없죠. 진실을 왜 두려워해요?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이 진실 인정한다고 지구가 멸망합니까? 워낙 대놓고 쓰여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에서도 그러네. 백제가 원래 일본이었네. 백제가 먼저 일본이었네. 즉 일본이란 명칭은 백제로부터 나온 거네. 이거를 인정하는 일본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맞다.
일본이란 말은 원래는 백제를 부르던 거다. 이걸 인정을 하는 학자들이 있는 거죠. 그네들 중에서도. 그네들 입장에선 매우 불쾌할 이야기이지만 맞는 걸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돼 있는데 맞다 그게 일본은 백제에서 비롯된 거다. 맞는 걸 아니라고 할 순 없지 않냐 라는 거죠. 그렇게 너무 당연해서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도 인정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국인이 이걸 인정 못한다고 저항할 이유가 뭐냐. 한국인에게 너무나 좋은 거죠 이건. 우리의 선조 고구려 건국 세력 홀본계가 이어져서 그들이 열도의 지배층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만일 한국인이 고구려가 원래 일본이었다 라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충분히 쉬운 설명을 다 듣고도 그래도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해력이 부족한 물고기급 뇌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매국노적 마인드의 사람이죠. 우리 선조의 강력했던 역사를 오히려 안 좋아하는 거니까. 우리 한국인 선조의 강력했던 역사를 논리적으로 입증한 건데 그걸 왜 싫어해요? 한국의 강력했던 역사를 싫어할 사람이 매국노적 마인드 갖고 있는 사람밖에 더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무슨 허무맹랑한 국수주의 얘기도 아니고 철저히 증거로만 하고 있는 얘긴데 오로지 실제 사료 증거들에만 기반한 합리적 논리로 증명한 내용이잖아요. 비논리적 얘기, 사료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 그런 게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실상은 감정적 용납이 안 될 이유도 하나도 없다. 한국인이라면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한다. 고구려를 처음 만들었던 고구려 창업 세력의 중추인 홀본인이라는 우리 선조가 오늘날 열도나라 이름에까지 강력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엄청난 역사적 힘과 파급력을 나타냈다는 얘기니까. 그러니 고구려 원래 이름이 일본이었다. 이 얘기는 한국인은 기분이 안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가 되는 거죠. 즉 일본이란 단어는 일본이란 말은 원래는 걔들 게 아니라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왜 인개들이 우리 선조한테 지배를 당하면서 우리 선조의 집단 명칭인 일본 안에 병합, 포괄이 되어 버린 거라는 거죠. 그걸 지금까지도 이름이라고 그네들이 쓰고 있는 것이니 얼마나 거대한 우리 선조의 자랑스러운 역사인 겁니까? 그런 거죠. 이 1, 2, 3의 역사적 과정으로 그렇게 된 거죠. 그렇기도 하거니와 자랑스러워서 우리한테 좋아서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고. 있는 그대로의 논리와 증거. 이 1, 2, 3가 정말 대단한 나비 효과인 게 원래 고구려가 부여의 일본 계파의 일본이란 나라였으니까 만일 그 일본 왕에게 아들이 있었다면 그 혈통이 아닌 주몽이 왕 될 일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유리가 나타났는데 만일 유리의 그 뜬금없고 난데없는 전격 등장도 아니었으면 고구려인이었던 이 홀본 일본인들이 남쪽으로 쫓겨날 이유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일본 왕에게 아들이 없었다 이거하고 유리의 등장이 실로 오늘날까지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 나비 효과를 불러온 거예요. 즉, 이 두 일이 없었으면 오늘날 저 열도의 국호가 일본이 되는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럼 이 중에 2번 요소, 즉 이 유리, 원래 이 나라의 고구려의 근원적 주인이었던 이 홀본인들은 본연의 원주인이었음에도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근데 그게 그저 아빠인 주몽이 친아들한테 준다고 혼자 밀어붙여서 라는 이유만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유리가 오고 나서요. 온 게 이때인데 사망한 게 9월입니다. 5개월 차인데 이 사이에 아무 기록도 없어요. 즉 기록적으로
유리 등장 바로 다음 기록이 주몽 사망인 거죠. 근데 이 주몽이 사망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문신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 안에 동명왕편 내용. 9월에 왕 주몽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으니 이에 유리가 옥채찍으로 대신 장사 지냈다. 역시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문신 이승유의 운문사서 제왕운기. 왕이 된 19년 9개월 때 주몽 왕이 하늘로 승천한 후 돌아오질 않았다. 이에 유리가 주몽에 옥채찍을 묻어 무덤을 만들었다. 복수의 사료들에서 주몽이 사망한 후 치러진 주몽의 장례식과 그 묘에 주몽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승천했으니까 당연히 시신이 없겠지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멍청하다고 밖에는 할 수가 없는 말이죠. 왜? 사람이 승천을 어떻게 해요? 무슨 휴거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예전에 유행했던 그 휴거 같은 거를 믿는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겠어요? 멍청하다 라고 누구나 말을 하겠죠. 승천은 당연히 거짓말이죠. 무조건 거짓말입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왕을 신적 존재로 신격화시켰으니까 승천했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시 상황에 대해 역사적으로 무지한 거죠. 일단 고구려는 원래 토소노 거였죠. 주몽은 원천적으로 토소노 남편 자격이었을 뿐입니다. 즉 토소노 가문은 단순한 호족이 아닌 거죠. 원래 이 나라에 이렇게 무려 왕을 쭉 해왔던 왕가예요. 주몽 오기 훨씬 이전부터 오래오래 원래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었던 홀본인들 소소노와 그 소소노의 아들은 왜 밑도 끝도 없이 띵 나타난 이제 갓 어른 된 청년 유리에게 오랜 시간 그들이 누려왔던 그 모든 걸 다 빼앗겼어야만 했을까? 그저 아빠 주몽이 밀어붙여서? 그렇다면 주몽 사망 후에는 주몽이 없어진 건데 그때는 왜 홀본 최강 소선호 세력이 주몽 오기 훨씬 이전부터 오래 다져온 이 땅에서의 현지 최강 물리적 힘으로 저 딴 데서 띡 온 유리한테 한 번 붙어볼 생각을 왜 못했을까? 주몽 측근파들 때문에 걔들 힘이 훨씬 더 오래 이 지역에 뿌리 내리고 왕도 쭉 해오며 힘을 굳혀온 현지 최강 홀본파보다 그렇게도 강했을까? 오리지널 토착 지배 세력이 그 현 토착 지역을 떠난다는 것은 정말 모든 걸 잃고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건데 그건 결코 목숨을 걸고서라도 하고 싶지 않을 일이죠, 당연히. 근데 그 현지 최강자들이 왜 주몽 사망 후에도 유리한테 일절 저항 한번 못하고 저 먼 남쪽으로 모든 걸 버리는 도망을 가야만 했단 말인가. 그 묘한 도주 그리고 묘한 사망을 하게 된 주몽. 과연 시신이 사라진 건 단순한 신격화 때문일까? 굳이 장례 때 시신 안 사라지고도 신격화 잘만 했던 시조들 왕들 많은데 가야 김수르 왕도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온 신적인 왕으로 숭배를 받았지만 사망 때 그냥 장례 잘 지냈다. 묘 어디에다가 했다. 그러고 끝이죠. 굳이 시신 없어졌다. 그래서 물건으로 대체해서 장례를 지냈다. 묘에도 시신은 전혀 없이 물건만 들어있다. 라는 식의 얘기는 전혀 없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는 얘기죠. 신격화하는 왕이라 해도 그런 이상한 말은 하등 필요 없는 쓸데없는 얘기인 거죠. 이건 가야고 고구려에는 그만의 독특한 신격화 문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주몽 다음 고구려 왕들은 공식적으로는 다 주몽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아들인데 그러면 다 신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 즉 다 신들인데 주몽 말고 이렇게 한 사례가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무슨 고구려만의 고유한 문화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왕의 사망 때 아무 일이 없었다면 신격화 왕이라도 김수로처럼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런 얘기는 하등 필요가 없는 얘기죠. 왕의 사망 때 이렇게 아무 일이 없었다면. 그런데 굳이 전혀 안 써도 되는 말, 신격화여도 이러지 않았던 다른 숱한 사례들이 있듯 이런 말 안 쓴다고 신격화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본인 없이 오직 물건으로만 희한하게 했다는 이런 내용은 왜 굳이 복수의 역사 기록에 눈에 딱 띄게 남게 되었던 것일까? 당연히 주몽의 사망 그때에 무언가의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장례와 묘에 주몽 없이 오직 물건만 덩그러니 남아있게 되었다 라는 기록이 굳이 남겨지게 된 이유, 그 이유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건 뭐였을까? 뜬금없이 띵 나타나서 막강한 토착 현지 세력을 밀어내고 왕을 먹은 것, 그리고 강력한 오랜 현지 세력을 본인들의 모든 기반을 버리고 무저항으로 멀리 도망가게 만든 것, 그리고 전임자 왕의 시신이 사라진 이상한 사망과 장례, 그걸 그대로 강행해버리고 최종적으로 나라를 완전히 접수한 것, 이 현상들을 만들고 밀어붙인 그 원인, 동력이 이제 갓 어른된 나이의 유리 혼자 그 한 명에게서만 다 비롯되었을 리는 전혀 없는 거죠. 당연히 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나라의 모든 걸 송두리째 바꿔버린 유리 뒤에 어마어마한 대배후, 흑막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요. 주몽의 이상한 사망 그리고 후일 동북아 역사에 일본이란 이름으로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 일으키게 되는 현지 홀본인들의 남쪽 도망을 만들어낸 이 진짜 배후는 누구였으며 주몽 사망 전후 시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2000년 전의 진실, 그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고구려 탄생의 엄청난 비밀, 그리고 그것이 단초가 되어 드디어 풀리기 시작하는 고구려 최고의 왕, 광개토 대왕의 비밀까지로 쭉 이어지는 누구도 몰랐던 고구려의 거대한 진실에 접근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열쇠의 비밀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광개토 대왕 릉비, 그 안에 비밀의 답이 있기 때문이죠. 그 거대한 역사의 비밀 첫 시작이 바로 주몽의 사라진 시신 그리고 홀본인들의 의문의 도주, 여기부터입니다. 즉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이 대배후. 그럼 다음 시간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